여기 TV 속 뉴스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밀수 검거 장면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한 남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태국 이민자 손폰입니다. 요즘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태국 사람들의 책임이 크긴 합니다. 제 이야기는 2005년 방콕의 작은 길거리 음식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태국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저와 같은 서민 출신이 큰 꿈을 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저와 같은 서민 출신이 큰 꿈을 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싹기나라 불리는 계급 체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왕족과 귀족, 승려, 평민, 그리고 최하층의 노예 계급으로 나뉘는 이 체계는 현대에 와서도 그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저는 방콕 외곽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지만 우리 가족이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였어요. 대학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방콕으로 올라와 길거리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방콕 출신이나 좀 더 나은 가정 배경을 가진 동료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죠. 승진의 기회도 저 같은 시골 출신에겐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을 인정받고 발전시킬 기회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꿈인 레스토랑 주방장이 되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별과 같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장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던 차에 한국행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었죠. 어느 날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팟타이에 감탄하며 이 맛이라면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태국에서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나고 싶었거든요. 2006년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비자 취득 과정이 덜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어요. 2006년 당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어 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죠.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이 시험은 읽기와 듣기로 구성되어 있었고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을 받아야 했어요. 당시 합격률은 약 30% 정도로 꽤나 경쟁이 치열했죠. 토픽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공부했고 재정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국의 계급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2007년 초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요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2007년 3월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의 한 태국 레스토랑에서 보조요리사로 일을 시작했죠.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90만 원은 당시 태국에서 제가 5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2007년 태국의 최저임금이 월 4,400바트 약 17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첫 월급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72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받은 90만 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었죠.
물론 한국의 물가가 태국보다 높았지만 그래도 제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첫 월급 중 70만 원을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해외 송금이 쉽지 않아 은행을 통해 보냈는데 수수료가 꽤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죠. 부모님은 전화로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우리한테 보내다니라고 하시면서도 그 돈으로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집의 지붕을 고치실 수 있다고 기뻐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초기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태국 음식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발효 음식들, 특히 김치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맵고 신 냄새에 놀라 한 입 먹자마자 구토를 했죠.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로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었고 조금씩 맛보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몇 달 후에는 김치를 즐겨 먹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김치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토픽을 통과했다고 해서 실제 의사소통이 완벽할 리 없었죠.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대파와 양파를 헷갈려 요리를 망친 적도 있어요. 그때 주방장님의 호통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오히려 저를 더 빨리 성장시켰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차별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님들이 등을 돌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요리한 음식을 손님이 맛보더니 외국인이 만들었다고? 위생은 괜찮나? 라며 돌려보낸 적도 있었죠.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태국인이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로 발령받았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느꼈고 가게에 들어가면 경계의 눈빛을 받았죠. 한 번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외국인에게는 방을 안 줘요라는 말을 수십 번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느낀 소외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죠.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고, 요리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쉬는 날에도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요리 실력이 인정받으면서 손님들의 태도도 바뀌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한 단골 손님이 송폰 씨가 만든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해주셨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5년간 경력을 쌓은 후 2012년 저는 부천시 중동에 제 태국 레스토랑 사바이디를 열었습니다. 사바이디는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전통 태국 요리에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한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했죠.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홀로 나와 서빙을 하고 마감 후에는 다음날 재료 준비까지 해야 했죠. 때로는 잠을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특히 오픈 한 달째 되던 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저녁 갑자기 20명 단체 손님이 예약 없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죠.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홀로 뛰어나가 주문을 받고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요리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땀은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체 손님 중 한 분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상황을 보시더니 제가 서빙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분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그날 저녁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힘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알람을 맞춰놓은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꺼버렸나 봐요. 불이 나게 가게로 달려갔는데 문 앞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연신드리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님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어제 혼자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좀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노력이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피로가 싹 가셨죠. 특히 제가 개발한 똠양꿍 파스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국의 전통 수프와 이탈리아 파스타를 결합한 이 메뉴는 부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사바이디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 찼죠.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고 유명 블로거들의 방문도 이어졌어요. 2년 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분점을 내는 거였죠. 인천시에 두 번째 사바이디를 열었어요. 이제는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쉽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이 이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2020년까지 한국 내 태국인 커뮤니티는 크게 성장했죠. 저는 이들을 돕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새로운 태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커뮤니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통해 단기 체류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늘어났어요. 이는 한국 사회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우리 동포들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생기면서 태국인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온 한국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폰 씨는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이라 믿지만 요즘 태국인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태국인 자영업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시작했죠.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가 동포들의 편도 들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편도 들지 못해 갈등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죠. 2022년 여름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태국인 직원 중 한 명이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어요. 그 직원은 3년 전 관광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신고해야 했지만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 직원은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죠. 결국 저는 그 직원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태국인 직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죠. 반면 한국인 손님들 중에는 제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며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 레스토랑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를 잃어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손님도 줄어들었죠. 한동안 제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밤새 고민했어요. 동포를 돕지 못한 죄책감과 한국 사회의 법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이해하면서도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23년 초 한 뉴스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면서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인들은 입국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SNS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태국 총리도 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어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명대에서 2023년 15만 명으로 3배나 늘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한편으로는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죠.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 자영업자 모임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태국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의심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한국과 태국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이유로 양쪽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한국 사회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죠.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 자영업자 모임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태국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의심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어요. 2024년 9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경찰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는 뉴스였죠.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합성 마약 야바가 유통되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한국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감탄했어요. 15명의 유통 조직원과 33명의 구매자를 한 번에 검거하다니 정말 대단했죠. 한국의 치안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검거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태국인이라니. 그동안 우리 태국인들이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제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믿고 계속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셨어요. 손폰 씨는 달라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감사했던 건 한국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범죄자 개인의 문제지 태국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들렸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가 더욱 철저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마약 사건 이후 저는 태국인 커뮤니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우리 태국인들의 잘못이에요.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먼저 태국인 자영업자 연합회를 조직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한국 사회에 태국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도 주최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체류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펼칠 거예요. 우리 태국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한국 사회에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최근 취임한 우리나라 최연소 여성 총리 패통 신나와트의 행동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공식 행사에서 손가락 하트를 했다고 해임 위기에 놓이다니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할 여유가 있나요? 그녀의 나이 38세, 제 나이와 비슷한데 우리나라를 이끌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창피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는지. 우리도 그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관용과 기회를 생각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한국 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저는 제 삶과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회, 눈부신 경제 발전, 그리고 공정한 기회까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혜택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 환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과 시스템을 배워 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IT 기술 등을 태국에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통해 한국과 태국 양국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동시에 저는 제 뿌리인 태국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 역시 한국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 애국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태국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역시 한국의 워라밸 문화에서 힌트를 얻고 있어요. 한국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제 꿈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좋은 것들을 태국 사회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태국에 적용해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태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날을 꿈꿉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준 기회와 가르침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지하철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간혹 지하철 파업을 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붐빌 때, 각종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매끄럽지 못할 때 불만을 느끼며 욕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타는 지하철에서 이러한 이슈가 한 번이라도 있는 날이면 난리가 나듯 정확하고 쾌적한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하철을 처음 타는 외국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며, 한국 지하철 풍경을 보면 잊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실제로 지난 LA 다저스 선수들은 가족들과 한국에서 보내는 관광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면 모두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지하철은 2023년 7월 31일 런던 부동산 개발 회사 에센셜 리빙이 주관한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시의 지하철 10개 중 접근성, 수속력, 가격 가치에서 평가받아 전 세계 지하철 순위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한국 지하철은 미국에서 2028년에 개최될 LA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대비해 세련된 한국의 전동차를 수입해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현대로템은 최근에 거의 9천억이 넘는 규모의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에 최종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LA 다운타운 할리우드 북부 구간을 운행하는 라인과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구간을 운행하는 라인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뉴욕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해 도입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이런 한국 지하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뉴욕 폭스뉴스의 기자가 직접 한국에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스뉴스 기자 엠마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지하철을 서울의 지하철과 비교한 영상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 것보다 훨씬 발전하고 더 새 것이라며 시민들도 뉴욕의 지하철을 한국처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 이것을 심층 취재하면 대박이 날 거라는 국장님의 판단으로 한국으로 갈 기자와 촬영팀을 선발한다고 하였죠. 요즘 한국이 워낙 핫한 곳이라 취재팀으로 선발이 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저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 BTS를 안 이후부터 K-팝과 K-뷰티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접하고 있었고, 제가 한글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난스럽게 한국을 지지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봐왔던 국장님은 그나마 한국어도 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 좀 더 아는 기자가 가야 취재가 심도 있는 기사가 나올 거라고 판단해 저를 촬영팀 기자로 선정해 주셨죠. 저는 너무 기뻐 사무실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신나했고, 다른 직원들도 제가 평소에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한국에 너무 호의적이니 기사를 쓸 때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돼 그 위주로 촬영될 수 있으니 평소 의심 많기로 유명한 카메라팀의 제임스와 함께 가라는 것이었죠. 저는 제임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 한국 가는 걸 포기할까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임스는 의심 많은 건 둘째치고 회사에서 알아주는 길치라 그와 함께 외부 촬영을 갈 때마다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이번에 한국에 가면 제가 모든 것을 리드하며 다녀야 된다는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국장님은 한국만 방문하지 말고 일본도 지하철이 잘 돼 있기로 유명하니 함께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제임스와 가는 것도 모자라 일본까지 가야 하다니 한국을 가게 되었단 기쁜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촬영팀에 주어진 시간은 단 열흘인데 비행시간 제외하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취재하기에는 너무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이었어요. 일본도 물론 궁금했던 곳이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이런 식으로 일정에 쫓기며 가고 싶진 않았어요. 한국에 가서 쇼핑하며 관광할 시간이 있겠거니 하고 잔뜩 기대했는데 열흘 동안 일본과 한국을 둘 다 취재하고 와야 하다니 잠깐의 관광은 꿈도 못 꾸겠다는 사실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완전 길치에 사사건건 의심 많은 제임스와 함께 가야 하다니 한국에 간다는 사실 빼고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직장인이 어쩌겠어요? 제가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지 않는 이상
절대 허락해줄 리 없는 국장이라 포기한 채 출장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미국의 지하철은 낙후되기로 유명해 웬만한 나라들을 가봤을 때 수준이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뉴욕은 1904년에 개통됐고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노후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이런 점은 감안하며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팀과 일본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죠. 일본으로 출발 후 약 15시간 뒤쯤 드디어 비행기 창가에서 도쿄의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내려다 보였고 퉁퉁 부은 다리 때문에 빨리 내려 호텔로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착륙을 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공에서 20분 이상 대기가 이어졌어요. 드디어 착륙 후 10분 이상 또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턱하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에어컨이 꺼져서 공항이 매우 더웠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더위는 익히 들어알고 있었지만 밀폐된 실내에 습하고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은 공항은 처음 겪는 거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 호텔로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조금이라도 촬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연장되는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졌죠.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이 많은지 입국 심사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 했어요. 여행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느낌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이 입국하는데 심사를 하는 직원은 단 2명뿐이라 1시간을 넘게 서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밤 9시 30분쯤 착륙을 했기 때문에 막차 시간은 넘기지 않을 거라 예측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입국 심사를 하기 전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저희는 긴 비행으로 지쳐 있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나마 하네다 공항의 긍정적인 면은 JFK 공항보다는 쾌적하다는 점과 공항 내부에는 그림들이 많아서 긴 비행으로 지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이 들고 각 구역에 맞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연된 입국 심사로 인해 하네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밤 11시가 되었고 무거운 장비들과 지친 체력으로 택시를 타기로 결정하였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 밖을 나가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건물 앞을 기역자로 둘러싸고 있는 줄은 좋게 100명이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줄이 택시를 타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게다가 택시는 한두 대씩 등장하는데 줄 서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 이 줄이 줄어들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희는 무거운 장비들과 짐을 들고 망연자실하며 서 있다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취재팀 직원들은 리드하기로 했던 저를 향해 방법을 구하라고 하였죠. 저도 당황해 너네들은 뭐 했냐며 약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동양인 여자가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혹시 택시를 타려고 하냐고 묻는 것이었죠. 자기가 아는 방법이 있는데 요금이 비싸긴 해도 이 밤에 줄을 서지 않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죠. 그러자 갑자기 제임스는 처음 보는 동양인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의심병 발언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 그런 당신이 아는 방법이 있냐고 되물었고 뾰족한 대책이 없던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고 기분 나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괜찮다고 타국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었죠. 얼굴도 오목조목 예쁘게 생겼는데 말하는 태도와 심성까지 너무 곱다고 느꼈어요. 이어 그녀가 하는 말이 일반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 디디랑 고라는 두 종류의 앱이 있는데 고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해서 외국인한테는 가입 자체가 어려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입이 필요 없는 디디 앱을 깔아 사용하라는 거였죠. 그녀의 도움으로 디디 앱을 설치하고 택시가 매칭이 되었고 덕분에 밤새 택시를 기다려야 했던 수고를 덜 수 있었죠. 저희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그녀에게 연신 인사를 했고 그녀는 알고 보니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다니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목적지에 도착하니 카드로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기사님은 우리에게 물었고 저희는 공항에서 14km 정도 차로 20분 정도 이동했는데 택시 요금이 7,400엔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높기로 손에 꼽히는 뉴욕에서 온 저도 일본의 택시 요금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린 짧은 일정으로 호텔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바로 다음날 일본의 지하철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복잡한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이듯 도쿄는 특히 도로막힘이 심한 도시로 유명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면서 취재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도쿄 시내에 있는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쿄 메트로 패스권을 구매하려고 하였어요. 역사로 내려가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금만 된다는 안내 문구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선진국의 도시에서 현금만 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난관에 일본을 취재하고 오라는 국장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여기서의 취재는 그만두고 그냥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었죠. 그래도 도쿄의 지하철이 뉴욕보다 쾌적하고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목적지를 정하기 위해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고 저는 이 노선도를 보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졌다. 지하철 노선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했고 도쿄 메트로 패스권이 아니라면 역마다 표를 끊어서 다녀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지인이거나 유창하게 일본어가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면 돌발 상황이 생겨 안 그래도 짧은 일정인데 취재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죠. 함께 간 제임스는 노선도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취재차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도쿄 메트로는 꽤 엉망이고 단연코 길 찾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았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 직선으로 이어지는 선은 거의 없지만 대신 거의 항상 서로 회전하고 교차하는 지점이 너무 많았죠. 환승 시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어떤 경로를 택할지, 어떤 환승이 가장 짧은지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뉴욕이나 파리보다 직관적이지 못하고 훨씬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외국인에게 배려 없는 복잡한 지하철임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구글 지도 덕분에 몇 번 플랫폼에서 타라는 상세한 안내를 보고 실수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3일간의 짧은 일본 지하철 취재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우린 사람이 많고 복잡했던 하네다 공항으로 다시 갔고 출국을 위해 몸수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3시간 전에 도착해 이 정도면 넉넉하게 면세점 구경도 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죠. 최근 일본에서 시작한 비짓 재팬 웹으로 온라인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죠. 공항 직원들의 체크인 시스템은 너무 열악했고 수화물 검사소에서만 약 50분을 줄 서 있었죠.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의자 단 2개가 전부였고 줄은 빙빙 돌아 공항 전체가 꽉 찰 정도였어요. 이러려면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지 욕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늦어지는 체크인으로 실제로 비행기를 놓치는 일까지 벌어진 걸 보았죠. 우리 팀도 아슬아슬하게 30분을 남겨두고 들어갈 수 있었고 3시간 미리 와 있지 않았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찔해졌죠. 일본 도쿄는 가고 싶은 도시였지만 잠시 머무르는 동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네다 공항을 떠났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한국 인천공항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고 처음 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세계적인 공항이라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대에 넘어섰기 때문이었죠. 일본 하네다 공항과는 달리 입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갖춰져 있었고 우리는 그 어떤 기다림 없이 짐을 빠르게 찾아 입국을 할 수 있었어요. 의심 많던 제임스조차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죠. 많은 국제공항을 다녀봤는데 인천국제공항처럼 동선이나 보안, 여객시설, 쇼핑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항은 드물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속도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뉴욕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와이파이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인터넷이 터지는 공간이라도 한국처럼 빠르진 않죠. 근데 공항에서 핸드폰을 키자마자 바로 잡히는 와이파이에 우리 취재팀 모두 감탄을 했답니다. 입국 후 서울에 우리가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려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바로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한국인이었고, 그녀는 우리에게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았죠. 우리는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에게 버스편을 안내해 주었죠. 다시 봐도 친절한 그녀 덕분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녀의 이름은 제이라고 하였고, 그녀에게 우리는 사실 뉴욕 방송사에서 온 취재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싶다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 많은 장비를 들고 지하철 타는 건 불편할 수 있으니 공항버스를 타면 호텔 바로 앞까지 내려주니 편안하게 갔다가 호텔 바로 앞이 지하철역이니 그곳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였죠. 날씨도 더웠고 특히 제임스는 짐이 많아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자고 바로 리무진 버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이에 그녀도 명동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도움을 준 그녀가 너무 고마워 저는 SNS 주소를 물어보며 한국에 있을 때 꼭 한번 보자고 말하였고, 그녀도 주소를 알려주며 화답하였죠. 우리는 명동의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한 후 짐을 풀고 잠깐의 휴식을 취했어요. 휴식을 취하다 보니 점점 한국의 퇴근 시간이 다가와 취재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팀은 다시 취재를 하러 지하철로 향했어요. 그때 제임스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죠. 사실 자기가 7년 동안 뉴욕에 살면서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마치 내 인생을 망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퍽하면 늦는 지하철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 늦은 적도 있었고, 새벽 시간에 지하철에 갇힌 적도 있었고, 승객들이 너무 많아 다친 적도 있었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하철 때문에 택시에 돈을 왕창 지불해야 한 때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은 지하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그렇게 극찬할 만큼 대단한지 궁금했고, 확인하고 싶어 국장님께 부탁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불신과 의심을 떨치고 싶어 한국에 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니 여태까지 의심하고 불만 섞인 채 그를 바라보았던 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싶어하며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 한국에 방문하고 싶었던 것인데, 저는 그를 마음속으로 짐작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가 무엇인지 취재를 잘 해보자고 하였죠. 그러고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생뚱맞게 있는 것이었죠. 자세히 보니 계단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였어요. 알고 보니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는 90% 가까이 육박하게 설치돼 있다는 거였죠.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표를 사는 데 있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 말고는 한국어를 아무도 할 줄 모르는 직원들이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와 곳곳에 영어로 써있는 안내 표지판까지 완벽히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티머니 카드라는 것에 돈을 충전해 사용하였는데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리당 금액이 환산되어 자동으로 계산되니 아주 스마트하더라고요. 우리는 카드 찍는 소리를 경쾌하게 들으며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고, 열차가 들어오는 곳에 내려가자마자 우리 팀 모두 너무 놀랐어요. 모든 곳에 열차가 오기 전까지 굳게 닫혀있는 스크린도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뉴욕은 스크린도어는 거의 없을 뿐더러 도쿄도 접이식으로 설치된 오픈된 형태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면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곳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안전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국 지하철의 시급한 제도 같아 보였어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쾌적한 열차칸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고, LA 다저스 팀에 왜 이곳에서 인증샷을 찍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모든 열차에서는 영어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고,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지하철에 열광하나 싶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쯤엔 열차칸엔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유독 색이 다른 자리는 비어 있어 저 좌석은 무엇을 의미하나 궁금해서 계속 보았어요. 알고 보니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 좌석은 위치나 색깔로 다르게 표현돼 있어 눈에 잘 띄었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거나 치매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건 없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굉장히 감탄하게 됐죠.
한 자리 자리가 나길래 얼른 가서 앉아보았더니 엉덩이가 시원한 게 아니겠어요? 이상해서 다시 온도를 느껴보았더니 분명 시원했어요. 알고 보니 공기 중에 냉난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되는 세심한 냉난방 시스템에 우리 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지하철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뉴욕 지하철의 경우 아직도 터널에서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데 지하철 안에서는 아주 빠른 와이파이라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듯 했죠. 역시 IT 강국이라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쫓아올 나라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이태원에 도착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지하철을 타는 게 일상이라 특별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할 것 같아. 외국인의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 이태원으로 가게 되었죠. 우리는 이태원역에 도착 후 출구로 가는 길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땅이 깊은 건지 엄청난 계단들이 위로 많이 있었고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조차 작동이 안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자 멈춰있던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잘한 일 같았어. 이렇게 잘 갖춰진 지하철 1회당 탑승 비용이 1,250원, 1달러밖에 안 하다니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미친 수준이었죠. 우리 취재팀은 이미 몇 정거장 가지 않아 취재 거리를 가득 담아 이태원역까지 간 것이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외국인들 인터뷰만 따면 되었죠. 지하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가득했던 제임스는 한국 지하철이라면 믿고 탈 수 있겠다고 자기가 의심했던 부분에 대한 오해를 끝맺음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죠. 우리 취재팀은 남아있는 기간은 서울 지하철로 관광과 쇼핑을 즐기면서 5일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만 집중적으로 관광하기 위해 와보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만한 관광지들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취재를 하다 느낀 점은 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들 한국처럼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있지 않는다면 쓰레기처럼 운영될 게 뻔할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시민의식을 바꾸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취재하면서 제임스와 미운 정이 들었는지 뉴욕에 돌아간 이후 썸을 타다가 지금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처럼 미국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한국 사람들처럼 바뀌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의 사랑을 싹트게 해준 한국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제임스와 한국에 다시 오려고 하니 그때까지 아름다운 서울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해주세요. 오늘은 미국 폭스뉴스 여기자 엠마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두 분을 이어준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